6장 보시겠습니다. 6장 247페이지 중개 완성 등입니다. 중개 완성 등 해서 중개 완성도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죠. 중개가 완성이 됐다. 중개 완성이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A와 B, C. 그죠? 이 그림에서 A와 B 사이에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됐을 때, 그죠?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됐을 때 C가 하는 중개는 어떻게 됐다? 완성이 됐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A와 B 사이에서 알선을 통해서 거래 계약을 체결을 시키면 중개가 완성이 됐고, 이때부터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중개 보수에 대한 청구권. 그죠? 중개 보수 청구권이 생기니까 이때부터는 어떤 지위로? 상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는 얘기 했었죠. 맞죠? 네. 그냥 들으세요. 네. 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시키고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면 그때는 돈을 받는 거니까 나는 상인으로서의 지위도 갖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지나가는 말로 시험에 예문을 낼 수가 있어서 이 단어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아까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공제증서 이렇게 하라 그랬죠? 이 중에서 이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공제증서는 A하고 B에게는 주지만 C는 공제증서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 내가 나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C의 입장으로 본다면 얘는 필요 없겠죠. 그죠? 그럼 요 두 개만 보관을 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중에 중요한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계약서가 중요하죠? 계약서에 보시면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A와 B 간의 거래, 나하고 어떤 권리 변경에 대한 부분이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누구와 누구의 관계? A와 B 간의 관계잖아요. 근데 내가 중간에서 그거를 알선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A와 B와 C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중개를 했을 때 근거가 이 계약서가 되겠네요. 맞나요? 내가 중개를 완성시켰다라는 근거가 계약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계약서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기간 내로 보관을 해라. 그죠? 몇 년 할까요? 5년. 그죠? 그럼 뒤에 붙어있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중개 계약을 위해서 A와 C 간에, 그죠? 중개 계약이라는 것도 맺었다 했어요. 맞죠? 얘는 거래 계약이에요. 거래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A와 B. 중개 계약의 당사자는 A와 C 혹은 B와 C. 이렇게 된다 그랬죠? 계약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중개 계약을 할 때 일반 중개 계약이 있다 그랬고 전속 중개 계약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을 했을 경우에는 줄줄이 따라오는 게 많죠?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A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C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C의 입장에서는 이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뒤에다 뭐 하나 붙여놔야 되겠어요? 요거 전속 중개 계약서를 하나 붙여놓는 게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그 건에 대해서는. 그죠? 그럼 얘도 보관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얘가 계약서 수준으로 보관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수준으로 보존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계약서만큼은 아니겠죠?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서도 반드시 몇 년? 3년 동안 보관을 해 놔라. 그죠? 다 했던 거죠? 그래서 26조 이제 보실게요. 247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될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교부를 하고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하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을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 되옵니다. 이랬죠? 그래가지고 이중계약서나 거짓으로 계약서 작성하지 말라고 했어요. 거짓 계약서는 뭐예요? 다운 계약서, 그죠? 우리 아주 유명한 다운 계약서. 다운 계약서나 이중 계약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이면 계약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실제로는 계약이 있던데 다운 계약서랑 뭐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잖아요. 단 하나는 정상적으로 해놓고 하나는 더 다운해놓고, 그죠? 다운해놓은 계약서는 등기될 때 있고 실제 계약서는 따로 있고 이런 거 작성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법에서 아예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 계약을 지금 C가 작성을 했어요. 중요한 건 C하고 같이 종사하는 자 중에 C 프라임이라고 있죠. C 프라임은 누구예요? C하고 같은 아이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그죠? 같은 사무실에. 맞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다하고 해야만 한다하고는 얘기가 다르죠. 그죠? 해야만 한다라는 건 의무고 할 수 있다라는 건 능력이죠. 행위 능력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의무는 다르다. 그죠? 의무는 다르다. 하지만 능력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거래계약서를 중개가 완성이 됐을 때, 즉 거래계약이 체결이 됐을 때, 거래계약이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서로 간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 같은 방향으로의 합치죠.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된 걸 우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서를 써야만 할까요? 안 써도 될까요? 민법상으로는 안 써도 되죠. 그죠?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중개 및 알선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중개, 즉 알선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래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서 교부를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A와 B의 거래계약이 체결이 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누가? C가 할 수도 있고 C뿔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야 할 놈은 누구예요? C만 해야 해요. 그 얘기는 뭐냐? C뿔은 안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고 달라지잖아요. C뿔은 안 해도 된다 그러면 A와 B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이 됐을 때 계약서는 안 써도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하지만 C뿔이 했다 손 치더라도 C는 어때요? 무조건 작성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단 C뿔 따구가 C 프라임이 중개를 완성시켰을 경우 C뿔 따구의 의무도 하나 있어요.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우린 배웠으니까 서명 및 날인. 그죠? 서명 및 날인은 뭐라 그랬죠? 이름 쓰고 도장 찍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계약은 많이 해보셨단 말이에요. 그죠? 부동산하고도 다 해보셨어. 근데 할 때 몰랐죠. 왜? 공인중개사가 도장 주세요 이러죠. 도장 주세요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찍는겨. 그죠? 도장 찍으면 그런가 보다. 근데 집에 가서 또 계약서를 잘 봐야 돼.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계약서 A와 B와 C가 있으면 C 뒤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서명 및 날인이라고 써있고 A와 B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을만 쓰던지 도장만 찍던지. 그러니까 사인해도 되죠. 맞아요? 공인중개사 사인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A, B가 왔을 때 도장 안 갖고 왔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걱정 마세요. 사인하세요. 이래도 상관없다고. A, B는. 그죠? 근데 C는 어라? 내 도장이 안 갖고 왔네? 사인만 할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인 C와 소속 공인중개사인 C 프라임은 각각의 의무가 다르다. 누가 더 의무가 세요? C가 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넘기셔서 248페이지요. 아까 한 거고요. 근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쓸 때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거래 예정 금액이란 거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면 안 된다니까. 자꾸 기억을 하세요.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왜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썼냐면 우리가 순서상으로 볼 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순서를 잘 따져볼 때 A와 B 간에 제가 중개를 할 때 어때요? 설명을 하죠. 그 설명에 대한 의무를 뭐라 그랬어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 의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거는 언제예요? 계약서 쓰기 전에 물건에 대한 설명을 누구에게? B에게. 그죠? 왜? A한테 내가 설명을 해봤자 A한테 들은 얘기 그대로 하는 것밖에 안 되죠. 내가 잘 알아요? A가 잘 알아요? A가 잘 알지. 그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B한테 주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설명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서류로 남기는 게 뭐예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계약서보다는 원래는 더 시기상으로는 빠르다는 얘기지, 작성이 되는 게. 맞죠? 왜? 이미 얘기할 때 거래 예정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다. 매도인이 10억에 내놨는데 한 1,000만 원 깎아주실 수 있어요? 이랬더니 1,000만 원 깎아줄게요. 그래서 9억 9천? 오케이. 10억에서 그럼 9억 9천의 예정 금액을 썼는데 실제로 계약서를 쓸 때는 어때요? 500만 원만 더 깎아달라 하겠죠. 그죠? 500만 원 더 깎아주면 9억 8,500만 원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론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서류의 그 흐름을 보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예정 금액과 실제 거래 금액은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현실적으로는 계약서 쓸 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그때 써요. 같이 쳐요. 두 가지를. 같이 치기 때문에 거래 예정 금액을 99.9999%의 확률로 같아요. 계약서하고. 근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있는 이유는 그런 거다. 그죠?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하실 때 요즘은 가보면 어때요? 계약서 손으로 쓰는지 보셨어요? 옛날에는요, 그 전문용어로 감압지라 그래요. 감압지. 먹지 말고 감압지라 그래서 종이에다 손톱으로 긁으면 신용카드 전표 있죠. 손으로 긁으면 안에 있는 잉크가 터지는 거예요. 종이에. 예, 그 안에 잉크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구 썼죠? 공인중개사가 대구 써요? 대구 쓰다가 혼자 욕하죠? 틀려서. 막 쓰다가 에이! 왜? 한 번 틀리면 3장 버려야 돼. 그죠? 3장이잖아요. 기본 3장이에요. 공동중개면 3장, 4장, 5장, 6장 막 갈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도 해요? 한 장 써놓고 서명 날인하기 전에 복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소만 써놓고. 어쨌든 옛날에 손으로 썼다고요. 요즘은 어떨까요? 네? 컴퓨터로 쳐요. 그죠? 컴퓨터로 치고요. 더 좋은 건 공인중개사 사이트 들어가시면 거기 또 입력되는 칸이 있어요. 입력되는 칸이 있으면 그 서식에 맞게 또 쫙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은데 아무튼 그렇게 나오면 어때요? 3장이 딱 나오겠죠? 3장이 계약서 3장,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3장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서명 날인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A, B는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뽑을 때 공인중개사의 이름은 쳐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칠 필요가 없는 거지. 어차피 써야 되니까. 써놓고 거기다가 그대로 다시 손으로 써도 되겠지요. 서명 날인하라고 해서. 그럼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작성 방법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해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약간 번외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손가락을 다쳤어요. 양손을 다 대었어. 붕대를 칭칭 감고 있어. 도저히 손가락을 쓸 수 없는 상황이야. 손가락을 쓸 수 없다는 건 글씨도 못 쓰고 컴퓨터 자판도 못 두들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사무실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느낌은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상식을 조금 더 따져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중개보조원에게 중개활동을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중개보조원은 그죠? 공인중개사만큼 잘 알지 못하죠.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중개활동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계약서 작성을 할 때 당연히 중개활동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계약금, 뭐 특약사항 이런 거 쭉쭉 써야 되는데 그거 어떤 지식도 없는 사람이 그걸 쓰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때요? 옆에 공인중개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죠. 째려보고 있죠. 째려보고. 그죠? 째려보고 중개보조원한테 뭐라 그래요? 그거 그렇게 치세요. 그거 그렇게 치세요. 그거 그렇게 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중개보조원은 단순히 뭐만 하고 있어요? 대필이지, 대필. 그럴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서, 거래계약서 자체를 작성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다. 아시겠죠? 중개보조원이 중개활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단순히 그죠? 판단하는 기준을 잡을 때 뭘 하냐면요. 정신작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개보조원이 한 행위가 중개보조원이 머리를 써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죠. 단순하게 어떻게 하고 있어? 옆에서 공인중개사가 불러주는 대로 치고만 있죠.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거래계약서는요. 표준 서식은 있지만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이 있다 없다? 우리가 꼭 써야 되는 서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응? 응? 어떤 거요? 맞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만 쓰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좀 권고사항이야. 그걸 쓰라고. 근데 그게 편해요. 아주 편해요. 편하기 때문에 다 그걸 쓰는데 자 보실게요.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계약서에 대해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 형식은 자유롭되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거를요 이렇게 1번 인적사항 2번 물건의 표시 3번 계약일 4번 거래 이러면 골치 아파요. 그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세요. 계약서가 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죠? 그럼 무슨 매매 계약서 써 있겠죠?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이런 식으로 소재지가 나와요. 소재지. 그죠?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이 되는. 여기 소재지는 뭐라고 쓰라고? 집번으로 쓰라 그랬어요. 그죠? 주소 쓰는 거 아니에요. 도로명 주소 쓰는 거 아니에요. 집번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재지 쓴 다음에 뭘 써야 될까요? 응? 소재지를 쓴 다음에는 뭘 써야 돼요? 물건의 표시라는 게 뭐예요? 어렵잖아. 물건의 표시라 그러면 헷갈리잖아. 그죠? 아니 면적. 그죠? 땅이면 몇 평짜리 땅인지 건물이면 몇 평짜리 건물인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물건의 표시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면적 그리고 무슨 땅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무슨 땅? 뭐 답이냐 전이냐 대냐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써야 돼요?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거요? 주소? 주소 있었잖아. 소재지. 집번. 집번이 소재지예요. 소재지가 주소고요. 우리 옛날 주소고. 집번은 말 그대로 집번으로 써야 돼요. 옛날 무슨 동 몇 번지로 써야 돼요. 아무튼 면적 쓰고 뭐 지목 써야 되겠죠?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죠. 구조를 써야 되겠죠. 그게 벽돌로 진 건지 철근 콘크리트로 진 건지. 그죠? 그게 결국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물건의 표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물건의 표시하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면적이나 구조나 용도나 이런 거를 우리가 표시를 해놔라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이거대로 외우시면 외워야 되잖아요. 이거 순서대로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금액이에요. 거래 금액. 그죠? 거래 금액이 나오는데 거래 금액은 부동산은요. 동산처럼 이거 얼마예요? 1,000원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뭐래요? 계약금이라는 걸 걸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요 시스템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계약금 얼마고 중도금 얼마고 잔금 얼마고 그죠?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만 써놓으면 되겠어요? 언제 준다고 써놔야 되겠죠? 날짜를 또 뒤에다 씁니다. 언제 중도금 주고 언제 잔금 주고 그죠? 그걸 씁니다. 그 다음에 뭘 쓸까요? 그 다음에 보면요 계약서에 이렇게 나와요. 조가 쭉 나오면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보면 뭐냐면요 물건의 인도는 언제 한다가 돼 있어요. 언제 한다라는 건 뭘까요? 이때부터 내가 이 대상 부동산을 그죠? 임대를 하든지 그죠? 아니면 등기를 낼 수 있든지 해주겠다는 얘기죠. 보통은 위에 있는 잔금 날짜가 인도일이 되죠. 대부분의 경우. 근데 어쩔 때는 인도부터 먼저 하고 잔금을 치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이사를 그때 못해서 잔금은 미리 달라 그래서 미리 치르되 인도는 요때 받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도의 날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비워놔서 특약사항 이렇게 나오죠. 특약사항은 뭐가 되겠어요? 그 밖에 여기 책에 보시면 그 밖에 약정 내용이나 아니면 계약에 대한 조건 기한이 있는 경우 그죠? 언제까지 뭐 하자 뭐 이런 기한이 되겠죠? 아니면 뭘 해줘라 라는 얘기 도배해줘라 뭐 이런 거 그런 내용 특약사항이 다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뭘 써야 되겠어요? 지금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계약서를 언제 작성했다라는 게 없어요. 그죠? 계약 일이 없어요. 계약 날짜가 없어요. 그죠? 계약 날짜를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여기 써 있어요. 여기에 써 있고 제가 계약서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안 갖고 왔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기에 A, B, C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근데 책에는 A, B, C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1번에 있죠? 1번에 요거를 쓰고 그죠? 그러니까 계약서 형태를 한번 예전에 받으셨던 걸 쭉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이런 식이죠. 물건 표시해 놓고 그 물건에 대한 거 그리고 이게 임대인지 매매인지도 써야 되겠죠. 여기 들어가요. 매매인지 임의. 근데 어쩔 때는 계약서 자체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매매 계약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 전세 월세 표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라는 게 있습니다. 어딜까요? 가운데 보시면 8번에 있죠. 8번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요 아까 시스템으로 생각해보면 어때요? 아까의 시스템으로 생각해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계약할 때 대부분 작성을 하지만 그 전에 작성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틀 전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계약할 때는 반드시 그거를 주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할 때 설명 의무를 내가 행할 때 이미 받아서 내가 보고 얘기해도 되건 상관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언제 날짜로 됐다. 아니면 그때 교부를 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뒤에 사인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고 나중에 사인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론상으로 따지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무조건 그 날짜에 다 해요. 그죠?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계약서에다가 써 놔라. 아시겠죠?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게 나와요. 딴 거야 다 알잖아요. 그죠? 딴 거야 읽어보면 다 알아요. 읽어보면 다 아는데 중개대상물 이거는 헷갈릴 수 있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않을 경우 그죠? 249페이지 하단에요.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거나 그러면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보존의 의무도 당연히 없겠죠?
작성할 의무가 없으니까. 하지만 무슨 의무는 있어요? 계약서가 작성이 됐을 때 뭐래라? 서명 및 날인은 반드시 해라.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서명 나오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죠? 다운계약서나 그죠? 이면계약 하지 말라 했죠? 이면계약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 경우에는 등록 취소 사유 임의죠. 등록 취소 사유. 근데 재밌는 건요. 이중계약서 거기 참고 있죠. 중간에 250페이지. 그죠? 참고해 보시면 이중계약서 작성의 경우 행정형벌은 받지 않는다. 행정형벌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에 몇 천만 원 이거 있죠?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몇 년에 몇 천만 원을 안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행정형벌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행정벌, 그죠?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행정청으로부터 받는 거죠. 등록관청으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등록관청이 봤을 때 얘가 잘못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한 거예요. 그거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등록관청과 나와의 관계죠. 그죠? 민사상의 문제는 해결해줘야 되겠죠. 그건 누구와의 관계예요? 의뢰인과 공인중개사의 관계. 딴 사람들이 비난할 여지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죠? 딴 사람들이 넌 잘못했어. 넌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잘못했어. 그건 어때요? 형벌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쉽게 징역 사는 거. 그죠? 징역 사는 거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치면 다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물론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만 이중계약서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라는 게 다른 사람에까지 피해를 엄청나게 줬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만약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저는 딸 하나 있거든요. 딸이 있으니까요. 집에 뭐가 날라오냐면요. 주변에 그 아시죠? 그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범에 대한 정보가 와요. 그죠? 그거는 나한테 왜 올까요? 잠재적으로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조심해라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회적으로 되게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네? 딸 있는 사람한테는 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아니요? 와요? 아들 있어도 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딸이 있어가지고 온 줄 알았어요. 아직 어리거든요. 그 신기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이 사람 불쌍하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니, 공개가 너무 이제 많이 되니까. 그죠? 뭐 그 사람 옹호하자는 건 아니에요. 제가 미친놈은 아니니까. 그죠? 옹호하자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게 가혹할 수도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약간의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 발찌 차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아세요? 저희 동네에 한 3명 돼요. 애들 있는 사람한테 오는 것 같아요. 애기들이 있으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흥덕구 요 정도에 한 3명 있어요. 구에 3명. 그래서 사진도 나와요. 그죠? 다 나와요. 어디 사는지 그 사람의 얼굴까지 나와요. 네, 나와요. 네, 내용도 싹 나와요.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왔으면 좋겠어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 걸 맨날 갖고 다니면서 볼 것도 아니고 보면 까먹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 얼굴을 뭐 제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까먹죠. 까먹어요. 그 동네 그렇다고 뭐 안 가게 보면 안 가게 뭐 그 사람 안 움직이나 뭐 그죠? 아무튼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아무튼 사회적 비난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누구든지 이제 피해가 될 수. 근데 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이중계약서를 썼는데 그렇게 성폭행하는 그 성범죄자처럼 비난의 가능성 문자가 맨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운계약서를 쓴 공인중개사야. 뭐 말씀 안 드려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형벌은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형벌은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벌, 그죠?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한 건 우리 다 어땠어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다. 1년에 1천만 원, 3년에 3천만 원 같이 갔잖아요. 그죠? 민사는 따르고요. 민사는 따로 책임을 알아서 져야 되고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중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다? 행정 형벌은 받지 않는다. 1년에 1천은 없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작성과 서명 및 날인은 다른 것이다. 이게 제가 지금 강조했던 부분이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작성 의무는 없지만 서명 및 날인 의무는 반드시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거래계약서라는 게 내 눈앞에 보이면 어떻게 해라? 빨리 가서 서명하고 도장 찍어라. 아시겠죠? 내가 중개한 거에 대해서는. 남이 중개한 건 내가 안 해도 상관없죠? 그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중개를 한 상황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사무실이 크면 어때요? 저기도 할 수 있고 저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장님이 직접 할 수도 있죠. 사장님이 직접 한 거에 소속공인중개사 가서 서명 날인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사장님이 직접 한 건 관계가 없어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만 서명 날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참고 이걸 계속 참고를 보셔야 돼. 중개완성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일 거래계약서를 중요한 거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죠? 소속공인중개사 헷갈리시면 안 돼.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 보존해라. 당연하겠죠? 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 보존해라. 당연하겠죠? 그 다음 여기 나오는 게 있어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 계약일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의무가 있다. 아직 안 배웠죠? 우리가 8주 마지막 주에 한번 할 거예요.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의무는요. 당사자가 가는 게 원칙이에요. 당사자 둘이 손 붙잡고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해야만 해요. 아시겠죠? 거래계약이라는 건 공인중개사가 굳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죠? 여러분같이 훌륭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옆에 친구가 그냥 거래계약서 작성하셔도 무방해요. 중개대상물 같은 거 쓸 필요도 없고요. 공제증서는 당연히 없죠? 그죠? 옆집 순이 엄마한테 우리 아파트를 팔아도 상관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도 상관없다. 직접 계약서 작성하고. 아시겠죠? 하지만 뭐는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셔야 되거든요. 두 분이서 손 붙잡고 등록관청 가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소재지에. 그 물건의 소재지에. 그런데 공인중개사 할 경우에는요. 거래 의뢰인보다는 공인중개사가 훨씬 더 많이 알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요. 거래 의뢰인을 대신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줄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수료를 받아도 된다. 마땅하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실게요. 251페이지. 그 다음에 중개가 완성될 때에는 공제증서 해라는 건 아시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5번이 있어요. 중개, 보수 및 실비, 영수증, 교부가 X예요. 이거 왜 X일까요?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중개, 보수에 대한 영수증 및 중개, 실비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요. 아다르고 어다르는 우리말의 특징인데요. 뭐냐면 거래 계약서를 할 때 할 일이잖아요. 그죠? 거래 계약서 중개 완성 시 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할 일이잖아요. 중개 보수와 실비는 언제 해야 될까요? 거래 계약을 작성할 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언제 하면 되겠어요? 돈을 받았을 때 줘야지요. 돈도 안 받고 영수증을 줄 수는 없잖아요. 계약 시에 거래 중개 보수와 실비를 다 받았다 손 친다면 당연히 그때 교부를 해야 되겠지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타이틀에 걸어놓은 건 뭐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중개가 완성될 때 중개 보수를 받는 건 의무는 아니란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죠. 그건 왜 그럴까요? 중개 보수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으로 만약에 중개 보수는 중개 완성 시, 즉 거래 계약 시 지급한다라고 법에다가 해놨으면 어떨까요? 할 일에 동그라미가 쳐졌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거래 계약 때 중개 보수를 반드시 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수증과
실비 영수증, 중개보수와 실비에 대한 영수증은 보수 및 실비를 수령하였을 때 줘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기시겠습니다. 253페이지 거래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중개 실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큰 타이틀을 먼저 보시면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해라. 그죠? 당연하겠죠?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해라. 253페이지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해라. 넘기시면 행위 능력 확인해라. 그죠? 행위 능력 확인해라. 세 번째, 대리권과 대표권 확인해라. 그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공동소유인지 확인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계약금이라는 거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넘기시면 담보책임, 환매까지. 그죠? 7가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유의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해라 라는 거는 말 안 해도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되겠죠. 이 사람이 진짜 가지고 있는 소유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겠죠. 매수자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매수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죠. 그죠? 왜? 중요한 거는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던져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매수자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진정으로 막 이런 확인 자체를 그닥 그렇게 하진 않아요. 신분증 보고 그냥 끝내죠. 하지만 매도자인 경우에는 본인 확인해야 되고 등기증하고 대조도 해봐야 되고, 그죠? 좀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고 많이 나는 게 이게 좀 있다 그랬죠? 맞죠? 그래서 중요한 건 등기사항, 등기 자체는 공시법 배우시죠?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는 등기를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왜 그럴까요? 등기를 나와가지고 그걸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서류만 맞춰서 형식만 맞으면 등기를 내주게 돼 있어요. 물론 형식이 그렇게 수랑수랑하진 않지만, 그죠? 술렁술렁하진 않지만 어찌됐건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소유자와 등기상의 소유자, 권리자가 다를 경우 누가 우선하겠어요? 등기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가 우선한다. 그죠? 근데 실제 소유자라고 나타나는 사람, 실제 소유자인지 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거기 살고 있으면 다 실제 소유자인가? 그죠? 그것도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라? 그죠? 피하는 게 상책이다. 네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요. 그죠? 아시겠죠? 보통 피할 때는 더러워서 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등기 권리자하고 실제 소유자 두 명을 갖다 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치면요. 저 같으면은 이제 계약은 등기상으로 할 것 같아요. 실제 소유자하고는 등기하고 이제 합의를 하라 그러겠지. 뭔가에 대해서. 그죠? 그래 놓고선 등기상으로 가는 게 깔끔하지. 실제 소유는 답이 안 나와요. 등기도 안 돼요. 그거 다 해야 돼요. 복잡해져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정성 등기사항 증명서 신분증 확인은 뭐 기본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실게요. 양갈로 2번이에요. 개업공인사는 권리자의 진정성을 등기사항 증명서와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사가 권리자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못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죠?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성을 확인하지 못한 거는 고일까요? 과실일까요? 둘 다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과실이죠. 그죠? 그럼 과실이니까 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겠지요. 그죠?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권리자의 진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여 매수 의뢰인에게 권리자의 진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매수 의뢰인의 권리자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과실상계를 당하게 된다. 이건 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매도자는 우리가 열심히 확인을 하는데 매수인은 좀 약하다 그랬죠. 조금 등한시한다 그랬는데 매수 의뢰인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매수 의뢰인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실상계를 당한다는 건 뭐예요? 과실상계 아까 배웠잖아.
그죠? 나 혼자 뒤집어 쓸 순 없어. 이런 거예요. 그 얘기는 너도 책임이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과실상계를 당하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공인중개사죠?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하는 거니까. 과실상계를 당하는 거니까 나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개업공인중개사 이거는 약간 실무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잘 알지 못하는 매도 의뢰인이었다면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뿐만 아니라 등기 권리증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죠? 철저한 확인을 하라는 얘기인데 매도인한테 등기 권리증 갖고 오라 그러면 갖고 오나요? 안 갖고 옵니다. 뭐 그런 것까지 갖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아직까지 뭐래요? 등기 권리증 솔직히 별거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집문서를 생각을 하시잖아. 그죠?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도장, 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등기 권리증을 안 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실무적인 얘기를 조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확인을 안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확인을 안 했을 때 등기 권리증 내용과 등기부등본하고 내용이 달라요? 똑같죠. 같은 데서 발행한 건데.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라는 의미로 여기 지금 책에다 써놓은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등기사항증명서를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갖고 왔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누가 떼야 돼요? 내가 떼야 돼요. 아시겠죠? 그 사람이 갖고 온 걸 보고 오케이라면 안 돼요. 그리고요. 더 좋은 거는요. 보여줄 때하고 갈 때하고 다르죠. 계약할 때랑 다르죠. 반드시 계약 당일날 띄셔야 돼요. 등기사항 증명서는요. 그래서 그 전에 궁금하신 분들이 궁금하시잖아. 매수인은 궁금하죠? 매수인은 궁금하니까 집 보여줄 때 다 떼요. 이미 보여줄 때 띄고요. 계약일날 다시 보여드릴게요. 더 정확하게 하면 잔금일날 다시 떼요. 네. 계약하고 잔금일 때는 무조건 다시 띄셔야 돼요. 잔금 치를 때 등기가 넘어가잖아요. 그때도 더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등기 넘어갈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 갖고 와야 돼요. 아시죠? 등기사항 증명서에 요즘은 앞에 뭐가 스티커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등기 넘기려면 스티커에서 번호 입력해야 돼요. 보안카드처럼. 자, 넘기실게요. 그 다음에 행위능력 확인. 미성년자 안 적었죠? 피한정 후견은 우리가 옛날 말로 뭐라 그래요? 한정, 치산자, 그죠? 피성년 후견이니 금 치산자, 그죠? 하늘을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금 치산자, 가끔 하늘을 보자 이러면 한정 치산자, 그죠? 맞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피한정 후견인일 경우에 대리를 누가 해야 되겠어요?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되겠죠? 있을 때 하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법정 대리인, 한정 후견인, 법정 대리인이 한정 후견이에요. 피는 뭐예요? 당하는 거죠? 한정 후견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살짝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한정 후견인, 즉 피한정 후견을 대리한 한정 후견인이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하거나 피한정 후견인의 부동산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동의할 때에는 만약에 후견 감독인이 있다. 후견 감독인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누구 편이겠어요? 피한정 후견인의 편이겠죠. 말하자면 대리하는 건 한정 후견인은 자체가 대리하는 사람인데 피한정 후견인에 대해서도 그죠? 한정 후견인이 잘하나 못하나를 볼 수 있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반대편의 사람. 법원이나 친족회 이런 다른 가족들. 물론 한정 후견인이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거예요. 후견 감독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피성년 후견은 거의 비슷하겠죠. 그죠? 피성년 후견에는 법령에는 법정 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의 피자 빼면 그죠? 그거에 대한 법정 대리인이 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견 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 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하여 매도, 매수, 전세권 설정서다. 이건 뭐예요? 그죠? 권리의 득실 변경이죠?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경우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시겠죠? 근데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어때요? 성년 의제가 되죠? 성년 의제라는 건 뭐예요? 성인은 아니지만 상투 틀었으니까 어른으로 봐줄게죠? 맞아요? 상투 틀었으니까 봐줄게. 법률행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민법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럴 텐데. 근데 뭘 안 된다 그랬지.
성년 의제가 안 되는 건 뭐가 있어요? 시험? 등록. 그죠? 시험은 미성년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4살짜리가 붙은 적이 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아무튼 하지만 중개업을 하기 위한 등록을 하려면 어른이 돼야 된다. 그죠? 결혼해도 안 된다. 상투특하고 된다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뭐 확인은 주민증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 있지 않을까요? 주민증 위조. 주민증 위조. 이거 어떻게 보실게요? 주민증 위조. 주민증을 위조해서 들고 왔어요. 그죠? 위조했는데 사진까지 똑같이 자기 사진을 붙였어요. 위조를 해서. 이러면 공인중개사가 이걸 모르고 거래계약을 체결을 했네?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무 잘하셔가지고 할 말이 없네요. 위조한 것까지 공인중개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무슨 CSI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아? 그죠? 그죠? 객관적 사실, 아까 나왔던 거죠.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회 통념상 문제가 없을 때, 이럴 때는 공인중개사 책임이 면합니다. 아시겠죠? 판단돼 사진이 달랐는데 몰랐어.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달랐는데 아무 생각 없이 썼어. 이럴 경우에는 걸려요. 누구나 다 봐서 사회 통념상 봤을 때 그렇잖아요. 다른 얼굴인데 그럴 땐 걸려요. 그래서 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대신해서 왔어요. 이런 거면 원래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죠. 위임장에는 기본이 뭐예요? 형식은 자유롭지만 뒤에다 뭐 붙여야 돼요? 인감증명 첨부하셔야 돼요. 자, 대리권 나오네요. 지금 이게요. 누군가 대리할 때는 위임장으로 해야 되고 위임장은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거 배우셨죠? 일상가사 대리권이 뭐예요? 부부간에는 대충 다 넘어가자 술렁술렁 이런 느낌이죠? 부동산은 안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대리할 수 없다. 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임장 들고 와라. 아시겠죠? 부부간이라도 그냥 계약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일상가사 대리권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 당연하죠.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뭐 남편을 대신해서 부인이 집을 팔아먹는데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대표권은 뭐예요? 대리는 누군가 대시하는 거고 대표권은 법인 같은데 그죠? 대표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대표이사 그죠? 대표이사 법인의 대표이사 그죠? 대표자가 처분권이 있는지도 법인의 등본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건 법인이 계약서를 쓸 때는 무슨 주식회사 대표이사 누구누구 이렇게 써야 돼요. 법인 이름하고 그 다음에 저기 누구냐 대표이사 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서명하게 동그라미 쳐놓으셔요. 거기 257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는 대표자의 개인 지위가 아닌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무슨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이라고 서명하게 해야 된다. 회사 이름하고 대표이사 이름하고 다 들어가야 돼요.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 배우셨나요? 공유는 아시죠? 지분 갖고 있는 거. 총유는 뭐예요? 합유는 뭐죠? 조합이에요. 조합. 그죠? 조합은 어때요? 내가 지분 갖고 있는 거죠? 조합에 대한. 그죠? 총유는 뭐예요? 종중. 그죠? 종중 얘기가 좀 다르죠? 종중은. 그러면 공유 같은 건 공유 지분은 어때요? 내 마음대로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팔 수는 있는데 안 팔려요. 그렇겠죠? 땅에 대해서 내가 공유하고 있잖아요. 공유 지분을 3분의 1 갖고 있으면 자 보세요. 땅에 이렇게 했으면 내가 공유 지분 3분의 1 갖고 있으면 얼마큼 갖고 있는 거예요? 3분의 1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공유는 그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공동으로 갖고 있는 모든 공동소유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1, 2, 3, 1, 2, 3, 1, 2, 3에서 1, 1, 1, 1 요만큼씩 갖고 있는 거죠?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내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가 있다? 공유일 경우? 할 수가 있죠. 전혀 상관없죠. 그죠? 근데 내가 쉽게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된 거에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해야 되겠죠. 분할을 해서 파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면 이때는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치고 그 다음에 총유 아니 합유. 합유는 뭐예요? 조합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죠? 조합 자체가 조합체로서의 물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유 지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조합상 신탁에서 맡긴 거죠. 우리 아파트 같은 거 할 때 막 신탁으로 맡겨놓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팔 수 있다. 단 전체가 다 동의를 해야 돼. 아시겠죠? 공유일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네? 네? 그죠? 내가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건 내가 지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분에 대해서는 팔 수가 있는데 나머지 지분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니까 공유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에 대해서 땅을 만약에 이 전체를 팔려고 해요. 전체를 팔려고 해. 그죠? 이 전체를 팔려고 하면 세 명이 동의를 해야 팔겠지요, 당연히. 그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요 지분만큼은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조합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조합에 가입했다는 건 구제가 있다는 얘기고 그 조합에서 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팔려고 하는데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기본적으로. 단 그 조합에 전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총유는 뭐예요? 총유는 종중이니까, 그죠? 종중은 지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이 좀 없지요? 난 그냥 거기에 단체에 소속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부분만큼을 판단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총유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 대상물 자체의 소유권이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공유는 생각할 거 없어요. 팔리지도 않아요. 끝. 그죠? 조합? 필요 없어요. 가끔 나오는 게 뭐예요? 총유예요, 총유. 총유. 총유가 누구 재산이에요? 종중 땅. 근데 더 재밌는 건 뭐예요? 종중 땅인데 종중 이름으로 돼 있는 경우는 또 별로 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각 개인, 파워 제일 센 사람으로 돼 있어요. 장손, 보통. 그죠? 그러니까 장손 잘 꼬셔서 팔면 팔 수도 있겠지요. 근데 종중 땅이라고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 동의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중개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종중 땅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총회의 의결이 있으면 팔아먹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때요? 종중 땅이건 조합 땅이건 그죠? 공유한 땅이건 물건 자체를 다 팔아먹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팔아먹을 수는 있죠. 근데 지분으로 팔아먹으려면 공유 지분은 그냥 혼자 알아서 팔면 되고, 그죠? 조합에 있는 거는 동일하면 지분만큼 팔 수 있고, 그죠? 총유는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고. 넘기실게요. 중요한 계약금이에요. 계약금은요, 잘 배워놓으시면 좋은데요. 계약금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계약의 필수 요소죠. 계약금이 없는 계약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합니다. 계약금이 없어도 상관없지만 계약금을 반드시 거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성질을 갖고 있죠. 계약금은 기본적으로 증약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증약금이 뭐예요? 패스. 그 다음에 해약금, 위약금. 이게 뭔 뜻일까요? 이게 중이 아니죠. 증이에요. 증. 그죠? 증약금이에요. 이 증은 어렵게 생각하면 불편하니까 증거예요. 증거. 이런 계약이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아시겠죠? 해약은 뭐예요? 해약은 아시죠? 해약은 내가 해약할래 이거죠. 위약은 해약하고 위약의 차이가 뭐예요? 약속을 얘는 해지한 거고, 그죠? 얘는 약속을 위반한 거야. 그놈이 그놈 아니야?
왜냐하면 거래계약만 따져보면 거래계약이 성립을 하면요. 그죠? 거래계약이 성립하면 서로 간에 뭘 하죠? 의무가 생기죠. 그죠? B가 해야 될 의무는 대금 지급의 의무가 생기고요. 그죠? 얘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인도의 의무가 생기죠? 인도의 의무는, 그죠? 이거는 뭐 부동산, 동산자 상관없으니까 대금을 지급하고 딱 받으면 좋지요. 안 돼요. 부동산은. 어떻게 해요? 잔금 치를 때 넘길 수 있는 서류를 줘요. 그죠? 소유권 이전 서류를 주죠. 그리고 잔금을 치르죠. 맞죠? 부동산. 근데 위약이라는 건 뭐냐면요. 계약 위반이에요. 주기로 했는데 안 줘. 아시겠죠? 주기로 했는데 대금을 안 줘. 이건 위약이에요. 근데 대금 날짜가 다가오는데 얘가 대금을 못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거 안 살래. 계약을 해지하는 거잖아요. 약속을 해지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놈이 그놈 같죠?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근데 시간상으로 따지면 어떨까요? 해약은 그 약속이 실행되어야 되기 전에 해야겠죠. 그죠? 얘는 그때, 그러니까 지나서죠. 기준이 있으면 위약은 요 뒤에 생기겠죠. 해약은 그 전에 생기겠죠. 그렇겠죠? 맞나요? 그런 거 같죠? 그럼 증약금은 얘기할 거 없죠. 약속을 증거하는 거니까 얘기할 거 없고. 얘네 둘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도 살면서 느끼신 게, 야, 중도금 내면 이제 계약은 못 깨잖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죠? 중도금을 내면 이제 계약은 못 깨.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해약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해약이 안 되고, 근데 난 정말 하기 싫어요. 정말 하기 싫죠. 그죠? 중도금 냈는데 정말 하기 싫어. 그 다음부터는 계약을 위반한 걸로 가게 돼요. 그럼 이 둘 차이가 뭘까요? 해약금은 약정을 해서 일방의 당사자가 이 계약을 나는 고만하고 싶네. 그죠? 대신 해약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은 내가 어느 정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계약금의 2배, 매도인은 2배,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그게 뭐예요? 해약금이죠. 그래서 계약금은 기본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근데 보통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위약을 할 경우, 그죠? 계약을 위반할 경우 이렇게 써놓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의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럴 경우는 해약금과 위약금이 같죠? 그럴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를 해놨을 경우에는 해약을 하던 위약을 하던 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약금 내고 끝내요? 아닙니다. 위약금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일방의 당사자가 위반을 했다라면 그때는 소송 붙는 거예요. 소송으로 더 많이 받아낼 수도 있고 해약금보다 더 적게 낼 수도 있고 그래요. 계약금보다. 우리가 정해놓은 금액이 있죠? 계약금만큼. 아시겠죠? 위약금의 성질로 따지더라면. 그러면 아까 중도금 내면 해약 못한다 그랬죠? 맞아요? 중도금이 지나면 해약은 안 돼요. 중도금을 내면. 아시겠죠? 그러면 계약은 난 정말 하기 싫은데 그때는 위약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는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거기도 만약 써놨어. 위약금은 어떻게 한다? 그럼 그거 내고 끝이에요. 아시겠죠? 복잡하죠? 생각보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각각 증여약금 얘는 뭐 신경 쓸 게 없죠. 책에서도 뭐 그냥 증거된다고 해서 끝났어요. 그렇죠?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 위약금의 성질을 각각 갖는데 위약과 해약의 차이를 조금 알아두시는 게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책을 잠깐 볼게요. 해약간호세 계약금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됐습니다. 아시겠죠? 해약금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죠? 의사표시가 없다 손 치더라도 해약을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어떠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죠? 나 계약에 대해서 나 이거는 못하겠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금 자체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될 것이다. 근데 위약금 약정이 다른 의사표시에 해당하냐 따라서 위약금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위약금과 해약금 성질을 모두 갖는다. 갑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을 몰수한다는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에도 계약금은 위약금과 해약금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위약금 약정을 해놔도 그죠? 해약금이라는 성질을 갖는다는 얘기지. 위반이라는 거는 어때요? 정해진 날짜에 뭔가 하지 않은 거잖아요. 계약의 조건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놈이 그놈이긴 하지만 그죠? 좀 따지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해약금의 해제 요건이 아까 그거죠. 지급시기 중도금 그죠? 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까지는 해제가 가능하다.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거 그 뒤에 나와요 말이. 판례 위에 있죠. 259페이지 동그라미 3번 밑에 부분에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라도 실제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 상환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계약을 체결을 할 때 계약금을 보통 몇 퍼센트를 잡죠? 10%를 잡습니다. 10%를 잡는데요. 내가 그 10%가 지금 없을 수 있죠. 그럼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돈이 나오신다고요? 네, 그때 오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 아시겠죠? 우리에겐 내일은 없어요. 어떻게든 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돈을 꺼내놓고 가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가계약금 100만 원에도 꼭 받아놓으셔야 되고 10만 원에도 꼭 받아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게 더 좋겠죠. 가계약이라는 개념도 따지고 보면 가계약이라는 건 거의 없어요. 가계약은요 선매할 때나 좀 필요한 거고요. 그 물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과 주인에게 어떤 합의사항이 있었다. 조건이 다 서로 간에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건 계약이에요. 가계약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가계약은요 특정 질서 없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이 언제쯤 들어오겠는데 그래? 그러면 그게 A 등급인지 B 등급인지 C 등급인지 몰라요. 그럴 때 가계약금 넣어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A 등급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고 몇 개가 들어올지 뻔히 알고 있고 규격이 어떤 건지 딱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건 가계약금이라고 표현 안 해요. 그건 원래 계약이에요.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아무튼 뭔 얘기다. 여기 계약금의 일부가 지급됐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으니까 돈을 놓고 가게 해야 되는데 1억짜리를 매매한다. 그럼 계약금이 얼마예요? 1천만 원이죠. 그죠? 근데 내가 1천만 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펀드가 있어요, 펀드. 그죠? 그럼 펀드를 깨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펀드 깨면 바로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며칠 걸려요. 그죠? 그럼 며칠 뒤에 계약하겠다 그러면 그럼 안 돼. 갖고 계신 돈이 얼마예요? 200만 원이요. 그러면 계약금은 1000만 원으로 하되 지금은 200만 원 두시고요. 3, 4일 후에 나머지 800만 원 지급하세요. 이것도 성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소리가 너무 커요. 그죠? 아시겠죠? 근데 이 계약이 해약이 되거나 위약이 됐다.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금이 1000만 원 기준이에요. 내가 지금 너는 200만 원 기준이에요. 3, 4일에 안 왔다고. 1000만 원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내가 돈을 넣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해지. 해약을 하고 싶으면 얼마를 내야 돼? 800만 원 내고 해약해야 돼요. 아시겠죠? 매도인 입장에서 나머지 800만 원이 안 들어왔을 때 내가 해약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0만 원 받은 거 돌려주고 또 1000만 원 줘야 돼. 맞아요? 아니죠. 200만 원 주고 그러니까 20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얼마 더 줘야 돼요? 그죠? 1800만 원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해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 다시 정리할게요. 아까 매도인이 받은 거 있잖아요. 200만 원 받았잖아요. 매도인이 계약하고 깨고 싶으면요. 계약금만큼만 주는 거예요. 받은 돈 200만 원 주고요. 저도 순간 헷갈렸거든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어찌됐건 간에 계약금을 1,000만 원을 받았다라는 전제로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1,800만 원을 주려면요. 그 사람이 내가 해약할래 그러면 800만 원 받고 2,000만 원 주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계약금의 만큼을 그러니까 계약금의 만큼을 배상을 하는 거지. 그 2배라는 개념은 받았을 때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매도인의 입장이에요. 매도인이 해약금으로 물어요. 근데 나는 실제 받은 돈이 얼마예요? 200이죠. 그럼 내가 상식적으로 얼마 줘야 돼요? 200 받고 200 얹어서 400 주면 되죠. 그게 아니고 1,000만 원을 받은 걸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얹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어때요? 1,000만 원이 왔으면 그대로 걷다 1,000만 원 얹어서 2,000만 원 줬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200만 원밖에 안 받았으니까 1,000만 원만 얹어서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2,000만 원을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800을 더 받아요. 그리고 2,000만 원을 주면 돼요. 근데 그렇게는 아무도 안 하죠. 그러니까 계약금으로 약정해 놓은 만큼 있죠. 그 부분을 배상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200은 주고 1,000만 원을 얹어 주란 얘기죠. 원래는 1,000만 원을 받으면은 1,000만 원에 2배를 준다는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받은 금액만큼을 얹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매수인의 입장은 어때요? 해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0만 원 갔죠? 800만 원 더 가고 해약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내가 얼마 갔어요? 계약금만큼 내 주머니에서 나갔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순간 딸려갔어요. 자, 넘기시고요. 너무 시간이 돼서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담보 책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